예, 안녕하세요. 자본시장 연구원 안유아입니다. 우선 늦게까지 계속 자리에 앉아 계셔서 강연을 들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RQF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하기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 박 과장님께서 많이 하셔가지고요. 전반적으로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주로 우리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을 바라볼 때 위안화 시장이 어떠한 그 흐름으로 우리한테 개방이 오고 있냐라는 방향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RQF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한국 금융기관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준비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흐름에서 위안화라는 이 흐름을 보면 지금 변화되건 추이를 그리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중국이라 표시한 그거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거는 이 중국 본토 외에 해외에서 여기에 위안화 허브라는 개념으로 지금 여기에서 위안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걸 그리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도 지금 이 추세에 가담을 했고요. 그러면 이 흐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런던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지역은 과거 국제금융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프랑크푸르트나 그리고 한국 그리고 파리 이런 지역은 우리한테는 그 제조업 쪽에서 강점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대만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 시드니라든가 케냐라든가 토론토 이런 건 중국에 있어서 자원을 수집하는 자원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 특징별로 각자 위안화 국제화라는 흐름에서 역할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토론토, 케냐 이런 두바이 이런 중국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지역에서의 위안화 허브 추진은 원자재 영역에서의 위안화의 프라이싱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위안화의 원자재 가격 프라이싱에서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런던이나 이런 홍콩, 싱가포르 쪽은 위안화 여기에서의 위안화 금융시장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하는데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프라이싱을 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대만이나 이런 독일 같은 지역은 제조업 전반 산업 채널에 있어서 위안화의 프라이싱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흐름을 감안을 하셔서 자체로서의 경제력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그 홍콩이 제일 지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홍콩 빼고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는데요. 오른쪽 지금 표를 보시면 의외로 룩셈부르크 같은 이런 유럽 지역은 위안화 금융상품 쪽에 특히 채권 쪽이나 자산관리 쪽이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행 규모도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그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예금 포함해서 대출, 무역결제 이런 방면에서 모두 3년 전에 비해서 3배에서 60배, 많게는 70배까지 굉장히 시장이 빨리 확대된 걸 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7월 3일에 협의를 했지만 지금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지금 이미 글로벌 10대 위안화 허브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빨리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망을 해볼 때, 그러니까 여기에 위안화 시장을 전망을 해볼 때 그 추진하는 동력이 팩터가 어떤 게 있냐? 이걸 제가 그 AIT 자료를 인용해서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여기에서의 위안화의 이 투자라든가 확대를 추진하는 팩터로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무역결제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걸 원하는 바고요. 그리고 그 양 지역 간의 금리 차, 그리고 FTJ, 상해 FTJ 같은 이런 양방향의 위안화 자본 개방이라든가, 그리고 중국과의 국제 기업 간의 협력이라든가, 그리고 중국의 자본 개방 한도 확대라든가, 그리고 위안화 절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팩트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여기에서의 위안화 시장 규모 확대를 굉장히 빨리 추진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연말에 지금 약 2조 5천억 정도로 지금 위안화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금 위안화 예금 규모가 100조 넘었습니다. 비해서 굉장히 작은 시장이지만 증가율은 2자리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홍콩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은 지금 위안화 허브를 하고 있으니까 홍콩 사례로 우리가 한국의 앞으로 시장을 우리가 주목해 전망을 해본다고 할 때 주로 위안화 소스, 그러니까 위안화서 어디서 갖고 오냐? 홍콩의 사례를 봤을 때 한국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주로 개인들이 예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도 비고수민까지 확대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안화 무역결제, 그리고 무역결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다음에 위안화를 통한 FDI 직접 투자, 위안화 채권 발행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그 심천 챈하이 자본시장 양방향의 개방, 요즘에는 징통자 후광통이라고 하죠. 이런 거래소 간의 직접적인 개방을 통해서 위안화를 여기에다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앞으로 한국에서 위안화 소스가 이런 데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걸 역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기에서 위안화가 주로 어떤 상품에 투자가 되냐, 여기에서 어떤 금융 상품이 형성이 되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예금, 그리고 대출이라든가 보험 상품, ETF 포함해서 여기 그 파생 상품까지 요즘에는 그 지금 후광통이 10월에 개설이 되고요. 점점 그 위안화의 투자 상품이 확대되어가는 걸 열심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결국 중국에서 해외에서 위안화 시장에 성공하려면 중국과의 양방향 자본 거래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 문제점을 인식해가지고 지금 시범이라는 개념을 붙여서 여기에서 위안화 허브와 양방향의 지금 위안화 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크게 모델이 여기에서 지금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 위안화 대출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자기 자본 30% 이내에서 해외에다가 외화를 대출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에서의 그 시범 지역은 대만하고 쿤산 지역에 지금 양방향의 자본 시장을 개방을 한 걸 여기에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심천의 챈하이 지하고 홍콩 간에 또 양방향의 자본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회사들이 이 쿤산 지역의 그 자회사의 그 저금리 여기에 외화를 대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거는 중국 외화 쿼터에 적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홍콩의 케이스는 챈하이 지역에 홍콩에는 은행 금융기관들이 챈하이에 있는 기업들이 위안화 대출을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도 이러한 지역이 어떤 특정 지역이 있어서 위안화 대출을 한국에 위안화 할 수가 있다면 앞에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내는 8%라는 고금리 대출 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 넘쳐나는 금융기관들 유동성이 기관 자금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주목을 해서 앞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또 새롭게 올해 지금 나온 아주 재미있는 게 그 싱가포르하고 그 소수 공업단지 간의 양방향의 자본시장 개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개방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크로스 간의 대출, 아까 그 챈하이처럼 직접 위안화 대출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소주 SFP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홍콩에 가서 라이온시티 위안화 채권 발행을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펀드, 그러니까 SFP에 만들어진 펀드가 해외의 주식이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건 4번째인데요. 개인 자산의 해외 운용입니다. 그래서 이 SFP의 호적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해외 자산을 운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걸 상상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중국의 어떤 지역이 한국하고 이런 SFP 지역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 중국 사람들이 개인 해외 자산 운용 지역으로서 한국은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비행기가 수십 대가 뜨고요. 당일에 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런 부위 개인 자산 제 운영의 하나의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가 하나의 기회로 태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그 청 교수님이 FTA에 대해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서 저는 반복하고 싶지 않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상해 자유무역지대 추진에 따라서 앞으로 위안화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한 가지 명확한 거는 상해 자유무역지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금리나 환율이 자유화를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위안화 금융시장에서 이런 환율 시장화, 금리 시장화에 따른 이런 금융상품 쪽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위안화 관련 금융시장 상품들이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후광통인데요. 여기 지금 후광통에서 지금 국내의 많은 금융계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후광통이 10월 20일로 지금 개설이 연장이 됐는데요. 개설한 이후에 결국 어느 시장에 영향이 더 클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금 아마 상해 A주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거다. 이미 10% 상승을 주가가 지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0% 이상으로. 근데 이거는 앞으로 홍콩이 더 혜택을 보냐 상해가 더 혜택을 보냐는 결론 내기 조금 일찍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투자가 더 편한 데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거래 규칙 보면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해요. 홍콩은 한국 사람들은 데이 트레이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홍콩 쪽이 더 거래하기 편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이게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 볼 때는 상해 쪽이 지금 비중이 더 높지만 앞으로 결국 거래 편한 정도라든가 그리고 어느 시장의 주가가 퍼가 더 저평가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RQF입니다. 박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여기에서 제가 좀 더 강조를 해야 되는 섹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RQF, QF, 후광통 결국 이 세 가지 형태로 중국 제한된 자본시장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요. RQF라는 건 결국 위안화 국제화를 서포트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는 위안화를 들어가기 위해서 채널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RQF의 가장 큰 장점은 제한이 크게 그러니까 자산 배분의 제한이 크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이나 큰 자산 배분의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공모펀드는 당일에 이익 송금이 가능하고 굉장히 편하게 되고 채권 시장이나 이런 쪽에 좀 더 투자 기회가 있다는 게 QF에 비해서 장점인 것 같습니다. 후광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RQF와 QF는 적격 기관 투자자면서 푼 시장이지만 후광통은 개인들까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라는 면에서 오히려 RQF, QF보다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은 더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점 보시면 거래 비용이라든가 세금, 주주권의 정보공시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 세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광통은 제가 지금 접한 소식으로는 면제를 검토하는 걸로 자본이득세 같은 거는 면제 검토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후광통의 영향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QF나 RQF는 일단은 지금 캐피털 게인을 먼저 받아놓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광통에서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RQF는 현재 런던 그리고 파리, 한국, 대만 포함해서 지금 7,400억 위안이라는 한도가 부여가 됐어요. 이런 지역에. 근데 지금 승인된 한도는 한 2,503억 위안이 흥이돼서 지금 본토로 다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홍콩이 가장 많이 쿼터풀을 갖고 있고요. 이미 쿼터 승인급이 한 2,500억 위안. 근데 갖고 있는 풀에 대해서 한 74% 정도 지금 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중국계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78%가 중국계 회사들이고요. 싱가포르하고 런던도 이미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만간 한국도 RQF 사례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용 승인 받은 기업들을 쭉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지금 허용 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런던은 올해 1월에 협의된 상황이지만 이미 출시가 한도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한국도 곧 나올 것 같고요. 관련 법규는 CSRC, 세이프, PBOC 세 개고요. 여기에서 CSR라는 시범 방법하고 규정이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자본시장, 금융시장 포커스라고 있는데요. 제가 전문을 그대로 똑같이 번역을 해서 올렸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가서 보시고요. 이 외환관리원 주로 투자 한도 승인을 해주고 자금 유출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PBOC는 CSRC와 같이 자격 심사하고 그 계좌 개설에 관한 심사 승인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실제 거래가 일어나면 예탁 결제 수탁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CSCC, 그러니까 증권 등기 결산 유한 채임공사가 증권 예탁 기능을 하고요. 은행 간 채권성이 들어갈 경우에는 또 은행 간 그 등기 결산 회사가 CDC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간 시장에서는 정산 역할은 상해 청소서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은 그림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대상이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은행, 보험, 증권사를 상관없이, 그러니까 엔티티하고 상관없이 자산운용 라이센스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근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슈가 있냐면 공모에 더 편입을 하냐, 사모에 더 편입에 따라 운영하는 이 편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모의, 사모의 그 분류는 한국 국내의 이런 법규를 따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공모와 사모에 대한 명확한 이 정의가 필요하고 금융 당국과 거기에 대한 컨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2개가 있습니다. 상해에 있고 심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간 채권시장, 외환간 채권시장 다 외환시장 별도로 다 계좌 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예금 계좌 외에 시장별로 계좌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별로 혹은 펀드별로 쿼터 금액 신청은 ETF 같은 경우는 규모가 비교적 큽니다. 20억에서 30억, 공모는 보통 8억에서 10억, 사모는 3억에서 5억 정도인데요. QF 같은 경우는 추가 쿼터 시장은 1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근데 RQF 같은 거는 만약에 사전에 선정한 소진율이 한 80% 이상이면 다시 또 추가 쿼터 시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1회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최다 RQ 쿼터 보유 중국계 회사를 지금 쭉 시간별로 보여드렸는데 총 426억 위안의 쿼터를 하고 가장 활발하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관리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제일 마지막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한국이라는 입장에서 중국 문제를 봐야 되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기회로 인식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건데요. 일단은 위안화 시장이라는 영내 위안화 시장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25조 넘는 위안화 채권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각 위안화 허브 시장에서 하고 있는 위안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는 홍콩을 대표해 여기에 위안화 시장에 우리가 하나의 기회로 우리가 투자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제한된 개방이지만 RQF, QF, 후광통이라는 이런 제한된 채널 통해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 당국의 이제는 금융을 위한 금융 개방은 지향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물 거래한 금융시장 개방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위안화 시장이 더 여기를 먼저 더 확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이 좀 더 빨리 갈 것 같고요. 위안화 허브제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영내에서 위안화 자본시장 개발 일정은 2000년에 한번 정부 측에서 발표가 나왔고 2012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0년 전후로 해서 전반적인 자본시장 개발 일정을 생각하고 지금 금리 계약, 환율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점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양방향의 위안화 자본시장 개방 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께서 방한을 하시면서 3대 협의를 이루었습니다. 원위안 직거래, 그리고 정상은행 지정, 그리고 RQF 800위안 한도 확보, 3가지를 확보를 했는데요. 다른 나라 시장에서 하고 있는 위안화 시장 방향을 보면 4가지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거래, 그리고 정상은행 지정이라든가, 그리고 통화 수합, 그리고 RQF 같은 중국과의 이런 자본시장 개방 투자 채널, 그리고 국경 간 대출 같은 이런 크로스보더 양국 간의 자본거래 시범 개방 허용, 이 몇 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다 있는데요. 지금 유일하게 홍콩이나 여기 싱가포르나 비해서 없는 게 이런 시범 지역 개방을 통한 이런 채널입니다.
결국은 한국 후발주자로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위안화 허브 지역하고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뭐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명확한 거는 지금 제한된 RQF라든가 제한된 후광통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결국 이 한국이란 시장의 딥을 금융시장 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양국 간에 좀 더 실물 거래에 기반한 자본 거래 확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유동성 확대 이런 확대가 이루어져야 시장 육성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그런 시장 깊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런 지역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런던에 비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자본거래 쪽에 양국 간에 어떻게 거래를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탁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 지역에서 결국 뭐가 더 강점이냐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강점은 역시 지난번 영국에 갔을 때도 그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는 한국하고 중국 간의 강한 무역 연계라는 거죠. 올해 말 2,800억 달러 넘는 무역 규모, 순 흑자 규모만 600억 달러라는 이런 아주 탄탄한 바탕 실물 거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실물 거래로 한 금융시장 개방을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런던에 비해서 훨씬 더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한국은 강국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위안화 프라이싱 역할을 확대하려면 이런 한국처럼 제조업이 강한 삼성이나 현대, 대학 이런 강한 기업들의 위안화의 사용 하냐 안 하냐는 이쪽에서 영향이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국으로서의 제조업이 강한 걸 활용해서 우리로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위안화라는 이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위안화 파생 시장 쪽에 우리가 좀 더 한국은 굉장히 선진적인 파생 시장 경험이 있고 실패 경험, 성공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 구축에서 앞으로 위안화 금리 시장화하고 환율 시장화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더 머리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위안화 시장을 하는데 예금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죠? 유동성 풀을 확보해야 가능한데 의외로 한국 위안화 예금 규모는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161억 달러, 8월 말 기준으로는 199억 달러 거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외화 예금 중에서 가장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각 중국계 은행 중심으로 한국 위안화 시장 구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계 은행하고 한국계 은행들 간의 이런 직거래 사례라든가 그리고 요즘에는 위안화 채권 발행 쪽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계 은행들의 역할을 좀 더 같이 협력하고서 한중 간 은행들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한국에 있는 이 은행 금융시장을 위안화 시장을 키울 수 있도록 좀 더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은 홍콩이나 기존의 다른 지역에 있는 위안화를 갖고 오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자체의 중국 본토에서의 위안화 수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청사은행 활용을 많이 해야 되고요. 중국계 은행들 활용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측에서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결국 시장이 깊이가 있어야 큰 고기가 자라는 것처럼 한국의 경쟁력을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하더라도 경쟁력을 갖고 가려면 한국 나름대로 어떤 영역에서는 분명히 확고한 유동성하고 경쟁력 상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 자본시장이 개방하더라도 어떤 분야에서는 이쪽에서 강점을 갖고 가야 되는 이런 큰 전략적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적을 말씀해드렸지만 다른 나라 지역에 하는 비해서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국 간의 금융 협력이 굉장히 협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다 갖고 있지만 양방향의 크로스 자본거래 확대에서 아직 채널이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여기 홍콩 간의 후광통 개설 같은 채널 양국 거래소 간에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거, 또 시범 지역 같은 게 혹시 가능한지를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면에서 머리를 좀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웃바운드 측면에서 중국 자본시장이
중국 자본시장 어쨌든 우리한테는 좀 고금리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중국 자본시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RQF나 QF라는 채널이 있고요, 후광통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하는 영역은 아니죠. 이제 개방이 됐으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과거에는 ETF 중심으로 중국 관련 그 지수 상품이 이게 많이 나왔는데 ETF 관련 이런 인덱스 쪽보다도 오히려 이제는 섹터별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영역이라든가 그리고 그 앞으로 자본 흐름이 가는 방향이라든가 섹터별 경제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아까 우리 CS 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의 금융기관 협력을 해서 이런 섹터별 발굴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채권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데이터가 2012년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1위부터 5위까지 채권형 펀드 수익률 보면 평균 7% 이상인 걸 볼 수 있고 똑같은 연도에 한국은 채권형 펀드가 한 4%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금 더 기회는 있는 신장은 확실한 것 같은데 여기 수익률 곡선을 보면 중국의 이 수익률 곡선하고 미국이나 일본, 한국 같은 이런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주로 보면 중단기 수익률 곡선이 굉장히 평평하게 가죠. 장기로 갈수록. 그 말은 뭐냐면 단기 투자채가 더 매력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갈수록 상당히 금리 차가 없다는 거는 그 장기 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가격이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단기 채권이 매력이 더 있다는 거고요. 미국, 일본은 반대죠. 오히려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습니다. 장기 금리가 높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중국 은행 채권 시장의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인바운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한국은 어차피 위안화 시장을 하기로 했으니까 한국에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한국에 새롭게 커지는 이런 위안화 시장에 어떤 기회가 우리한테 올지를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은행들은 분명히 위안화 예대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 한국계 은행들이 찾아가면 제 같은 경우는 위안화 예금 계좌 이렇게 예금 계좌라든가 굉장히 불편해요. 계좌가 있지 이런 게. 그래서 한국계 은행들은 이런 위안화 예대 업무가 굉장히 편하도록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중 간의 은행들 간의 협력이 이쪽에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안화 결국 채권 시장이 커질 것 같아요. 한국도 조만간 제1호 여기에 위안화 채권이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 업무 쪽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쪽에 우리가 관련 인수라든가 이런 업무가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환율 시장화, 금리 시장화하면서 위안화를 갖고 있는 이런 자산들이 관련 리스크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해지 상품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위안 선물시장 개설을 포함해서 파생 상품 쪽 환율과 이자율 파생 상품 쪽 시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내에서 위안화 시장이 커지면서 개인이나 기관들이 위안화 자산이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안화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자산 운용에 대한 수요가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국내 금융기관들은 이런 위안화 보유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자산 관리 업무에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